이제 내년 시장을 내다봤을 때는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시는 거네요. 신중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완전히 코로나 정복이 된다는 게 과연 좋을까? 이 시대에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게 괜찮은 건지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니, 현금도 괜찮은 투자 대상입니다.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랑 기자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 퇴근길에 찾아가는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를 떠난 펀드 매니저로부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정강우 전 펀드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밸류 자산운용에서 10년 동안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작년에 탈여의도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서는 86번가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벌써 구독자가 15,000명에 달하더라고요. 네네. 여의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86번가 하시는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새로운 걸 조금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나 좀 제약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그 채널 개설해가지고서 지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구독자인데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구독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오늘은 특별히 86번가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좀 오늘 속 시원히 해주시는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네. 여의도에 계신 많은 전문가들이 10월에 조정장이 끝나면 상승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펀드 매니저님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절반은 동의를 하고요. 절반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못하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증시 자체가 저희가 이제 작년에 봤었던 엄청난 랠리, 그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2배가 올랐고 시간도 좀 지났고 한마디로 이제 시세가 조금은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세에서는 과거와 같은 기울기나 이런 거에 기대는 힘들고 근데 최근에 이제 조정은 있었으니까 또 그렇게 대시세가 한 번에 또 소멸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좀 조정이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해 가지고서 진짜로 다시금 엄청난 이제 상승장의 새로운 시작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반등은 오긴 오는데 이 반등이 연초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반응일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다른 의견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건 좀 뒤에 가서 또 찬찬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수준의 반등이 올까요? 보통의 이제 이렇게 대시세가 났을 때에는 두 번째 더블탑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고점을 형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그전 고점보다는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미국 시장에는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미국 시장이 조금의 조정이 있었고 다시 거의 고가 부근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아마도 또 뚫고서 일단 당분간은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금융시장이 연결돼 있긴 하지만 모든 글로벌 시장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은 전고점을 과연 시도는 하겠지만 그거를 정확히 뚫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를 상방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어서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증시 경우에 펀더멘탈 요인으로 봤었을 때에는 한국만큼 글로벌 증시에서 소위 말해서 경기 저희가 민감주라고 얘기를 하죠. 경기에 영향을 많이 타는 기업들의 비중이 큰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지만 1년 뒤 아니면 6개월 뒤에 과연 정말로 계속해서 경기가 좋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좀 긴가민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문이 해소되기 전에는 이 부분이 강력하게 뚫고 가기는 어려운 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올해 들어와서 대규모 IPO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총 지금 30위 안에만 해도 한 4개 정도 종목,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올해 상장한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상장을 하면서 끌고 간 수급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상장할 때만 해도 10조 정도를 4개 종목만 해도 유동자금을 끌고 갔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이 종목들이 좋겠다 해서 상장 이후에도 많이들도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 자금들이 만약에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 우리도 좀 미국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저희는 조금 피해를 본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IPO에 돈이 많이 휩쓸려 간 측면이 있는 거네요. 네. 전고점 돌파가 조금 어렵다 선 치더라도 그 수준만큼은 11월장에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시기를 완전히 특정 짓기는 좀 어려워진 게 코로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조금 더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반등하는 속도라는 체감했던 게 있으실 텐데 이번에 보시면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2020년 3월에 하락할 때도 빨랐고 그게 V자 반등할 때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바닥에서 2배 오르는 게 속도가 1950년대 이후로 가장 빠른 랠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었을 때. 네.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빨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회복하는 속도도 팍팍 빠르고 뭔가 조정받는 속도도 빨라진 그러니까 뭔가 속도 자체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대단히 빨라진 것으로 보여서 저도 사실 뭐 어떤 특정 시점을 딱딱 과거 기준을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 데에는 뭐 얘기 드리면 바로 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있었던 만큼의 반등은 예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두 번째로 근데 이 반등이 있고 나서의 시장, 즉 내년 시장을 내다봤을 때 의견이 이제 여의도와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 말은 즉슨 이제 내년 시장을 내다봤을 때는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시는 거네요. 신중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증시 상황이라는 게 워낙 변덕스러워서 예측을 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크게 봤었을 때는 증시가 어떤 장세에 있느냐 이걸 볼 때 제일 참고를 하는 게 일본의 이제 애널리스트였었던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분의 의견을 좀 많이 신뢰를 하거든요. 그분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시면은 크게 봐서 강세장, 약세장으로 나누고요. 강세장은 처음에는 금융장세이다가 실적장세, 그 다음에는 역금융, 역실적 장세라는 약세장 이렇게 나뉘거든요. 요거를 지금에 저희가 한번 일단 대입을 해보면 작년 3월부터 9월 정도까지가 금융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은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엄청 풀어가지고서 증시는 V자 반등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땐 대형주나 금융주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실적 장세인데 실적 장세가 생명력이 제일 길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 후반으로 나눕니다. 전반부에는 소위 말해서 소재 산업이 좋습니다. 철강이나 시멘트, 화학, 운송 이런 것들 해운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작년 한 10월부터 올해 한 4월 정도까지 였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바톤 터치가 후반부로 된 것 같고 후반부는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은 고밸류의 중소형주로 개별주 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론의 아주 전형성을 이번 증시가 띄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이 실적 장세 후반기의 초반이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들도 많던데 오히려 후반부는 4월에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끝물인 거네요. 지금 네 약간 클라이막스이지 않나. 클라이막스. 예, 그래서 올해 4분기에 실적 장세 후반부와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가 바톤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금융 장세의 시작이 이번 반등이 지나면 온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거는 지금 당연히 생각나는 거는 이제 테이퍼링의 시작. 거기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면서 곧이어 올 뭐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정책 두 개의 날개라고 한다면 하나는 말씀해 주신 통화 정책, 다른 하나는 재정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미국을 보시면은 애초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때 기대했던 거는 정말로 엄청난 양의 재정 정책을 펴는 거. 저희가 흔히 기대하는 인프라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쵸.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 그 법안의 규모나 아니면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를 이야기하는 거나 라는 것들이 보면은 그러면은 네팅에서 순 금액으로 보면 이게 무슨 큰 금액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번에 상황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과거 사례에서 이거하고 비슷했던 것이 있는 것 같다인데 두 번의 사례인데요. 그게 언제냐면 1910년대 후반부에 세계 1차 대전과 스페인 독감이 같이 왔던 그 시기, 그 다음에 1940년대 중반에 2차 세계대전 시기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전제미문의 사태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위기란 걸 알고 이제 미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일단은 돈을 많이 풀자라는데 모두가 동의를 하셨었어요. 마찬가지로 전쟁이 났거나 스페인 독감 때도 돈 푸는데 모두가 동의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딱 이제 종전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참아왔던 소장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빚을 많이 내도 될까? 이제 건전재정 좀 하자.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풀었는데 당신들이 말한 위기, 전쟁이란 건 끝이 났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완전 박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거, 사실 그것만 해도 경제적으로 봐서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제 할 말들을 하는 거죠. 미국 공화당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예. 특히나 내년도 중간 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건전재정의 수호자다라는 컨셉을 잘 밀어붙이기만 해도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중도층을 잡는 우위에 설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정치공학적인 면들도 있어서 재정적인 면에서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버리면은 두 날개가 동시에 좀 꺾여버리는 그런 측면이 예상이 됩니다. 의회에서 인프라들 합의안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금액이 된다고. 좀 조절돼서 네. 통과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초에 저희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딱 들어설 때 기대했던 뭐 4조 달러나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비하면 너무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재원으로 증세까지도 지금 조금씩 만지작하다 보니까 그래 버리면은 뭐 진짜로 순 금액으로 풀려나가는 금액은 너무 미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기대 대비해서 나오는 금액이 너무 적을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둘 다 수도꼭지가 확 잠기면서 유동성이 축소되는 게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 미칠 거라는 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을 생각했을 때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네, 경기가 맞습니다. 이제 정말 완연히 회복되는 국면인데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는데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 있나요? 역금융 장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기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은 상황에서 유동성이 신규로 들어온 게 고갈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유동성 모두 환경이 나쁘면 그거는 이미 역금융을 넘어간 역실적까지 가게 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전망이 밝을 때 이게 시작이 된다는. 그래서 역금융 장세를 알아차리기가 사실 책에도 나와 있는 게 제일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 진짜요? 그리고 역금융이 시작하는 계기도 여러 가지이다. 그러니까 강 세장이 시작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한데 이제 돈을 풀어서 경기 좋아져서인데 역금융이 시작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서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쇼크가 와서 긴축이 이제 과도하게 와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규정 짓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어느 정도 그 소비의 꼭지가 다른 쪽으로 갔던 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바깥으로 다니기 시작하면 소비가 더 늘기는 하겠죠, 당연히. 늘기는 할 텐데, 그러면은 오히려 주식 시장 쪽에서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게, 저희가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코로나가 한창 발병하던 시기에는 집에서 사이버 머니라고 생각해서 투자가 많이 됐었죠. 정말로 이제 밖에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못 갔던 여행을 한번 가볼까? 비행기 티켓 끊으니까 100만 원이던데 하면은 주식을 파셔서 아마도 여행 가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나 하나가 100만 원씩 전 국민이 팔게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완전히 코로나 정복이 된다는 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의 유동성 축소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역금융 장세가 도대체 얼마나 길어질까?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궁금하거든요. 내년 내내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일단은 이제 그 시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는 약세장이 거의 한 2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야기하는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그거는 합치게 되면은 뭐 한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의한 지금 1년에서 2년 정도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코로나는 모든 거의 속도를 좀 앞당기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제 생각에는 조금 압축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2022년 위드 코로나 상황은 좀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약세장으로 내다보시는 거네요. 근데 그 기간 얘기하실 때요. 역금융 장세 이후에는 역실적 장세가 반드시 오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금융적인 현상으로만 그냥 증시가 꺾이는데 생각보다 이 자산 부의 효과가 크거든요. 주식이 오르면 아무래도 소비도 좀 더 하게 되는데 떨어지면 좀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 이게 실적이 떨어지는 거네요. 예, 실물에 영향을 미치기 현실에 시작하면서 기업 실적이 나빠져서 역실적까지도 오게 되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정부들이 조치를 취하겠죠. 다시 그러면 또 다시 또 이렇게 봄이 오는 금융장세. 건가요? 예, 금융장세. 맞습니다. 예, 봄이 옵니다. 그럼 코스피의 하방을 혹은 미국 증시의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느냐.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란 건 어쨌든 상식선에서는 EPS 곱하기 밸류에이션으로 목표가가 있고 시가총액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벗어나게 떨어지면 싸네 하면서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방을 도대체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까?
일단 전쟁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증시가 빠집니다. 30% 이상의 하락이 1, 2차 대전 때 모두 발생했었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는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나가고 뭐 생산, 소비 모든 게 좋아지니까는 증시가 2배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렇게 랠리를 1년 반 정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전쟁이 종식되면 하락이 시작이 되는데 1차 대전 이후 때에는 50% 정도의 하락이 있었고 2차 대전 때는 40%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아니 전쟁 때보다 더 큰 하락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토해내는 거기 때문에 골이 더 깊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전쟁이라는 일이 있었고 증시가 2배로 오를 때에는 탄탄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뭐 신기술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이 새로운 세상이다 이런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 이후에는 그 말이 맞는 걸로 이제 증명이 됩니다. 뭐냐 하면 1차 대전 당시에 신기술이 나온 것들이 증시가 50% 하락한 이후부터는 엄청난 상승장을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거를 이끌어 나가는 엄청난 원동력, 주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시가 빠져요. 그러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10년에 걸친 대세 상승장이 1, 2차 대전 이후에 모두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또 한 번 이제 한국 증시는 몰라도 미국 증시는 그래도 버티지 않겠어? 지금 달러 자산에 투자란 이런 의견도 많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정말로 장세가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무차별합니다. 어떤 증시가 더 나쁘고 덜 나쁘고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큰 틀에서는 다른 증시는 다 내려가는데 한 증시만 올라간다. 그렇게 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정말 위기 상황 오면 달러는 안전자산이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고 그 말은 맞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진짜 큰 위기에서는 미국 달러만한 게 없어서 그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 저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며 그러면 이제는 판다를 넘어서서 주식을 공매도를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 나오실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인버스를 사볼까? 달러를 여기서 산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베팅이죠. 하락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언제든지 버블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예측은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로 내가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여기에서 또 뭐 베팅하지 인버스나 말아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공격적 베팅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올라가게 되면 제가 만약 현금을 30% 보유를 하는데 증시가 10% 더 올라요. 그러면 기회 손실이 좀 나왔고 좀 배 아픈 걸로 끝나지만 인버스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 손실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네. 차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라는 거는 어쨌든 역금융 장세에서는 조금 피해 있다가 이후에 오게 될 랠리를 좀 더 대비하자. 거기에서 더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자. 이런 차원에서 좀 이 시장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달러로 주식 말고 네. 탄소 배출권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달러로 뭐 금 ETF를 투자한다거나 네. 요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대에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게 괜찮은 건지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니 현금도 괜찮은 투자 대상입니다. 예. 아 이제 금리 인상 포트폴리오를 짤 때. 예. 아 진짜요? 네네. 왜냐면은 방어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운동 경기도 보면은 어떤 때는 공격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제 더 큰 전진을 위해서 좀 방어를 하는 거고 항상 공격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대투자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투자를 맞아요.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안 될 것 같고 막 불안하고 네네. 벼락거지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예. 그 투자를 계속해서 기민하게 잘 옮겨가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것 같고 네. 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가 좀 과잉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할 때가 오히려 그럴 때 조금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나는 여기서 조금은 쉬었다 갈래라고 하는 것도 용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장기 랠리를 가져갈 성장주라고 생각하세요? 또 누구나 약간 손실이 있는 거를 매매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오늘부터 1일이라는 투자법이 제일 좋지 않나.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